서울의 어느 장례식장. 짙은 먹구름이 도시를 뒤덮은 듯 조문객들의 무거운 발소리와 희미한 흐느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짙은 검은색 상복을 입은 한수진 여사는 남편 한동국 씨의 영정 앞에서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눈물조차 마른 듯 했습니다. 15년 전 20살 꽃다운 나이에 배낭 여행을 떠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들. 박석훈 지너의 상실감은 이미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은 지 오래였고 이제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남편마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떠나자 그녀는 삶의 모든 지지대를 잃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고통스러운 절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과거와 현재의 비극 사이에서 표류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과 아들의 마지막 환한 웃음을 번갈아 떠올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 동욱 씨는 아들을 찾기 위해 재산을 탕진할 만큼 헌신적이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익숙하고 소중했던 의지처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장례식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무렵 입구 쪽에서 이질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일반 조문객들의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마치 슬픔을 압도하려는 듯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도착했고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은 일단의 무리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당당했고 그 중심에는 젊고 위압적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원건설의 젊은 CEO 초회석훈이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권력과 성공이 응축된 듯한 아우라를 풍겼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 모양, 명품 시계가 채워진 단단한 손목, 그리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단호한 입술. 그는 이 슬픔의 공간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한수진 여사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외모는 15년 전의 아들 석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단순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을 건너뛰어 성인이 되어 나타난 아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의 억눌렸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능이 이끄는 대로 그녀의 시선은 최석훈의 바모 왼쪽 귀 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영혼은 멈추었습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온세 개의 작은 점에 그것은 그녀가 아들에게 수없이 입맞춤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들 석훈의 표식이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녀가 희미한 희망 속에서 붙잡고 있던 유일한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니. 이토록 고독하고 비극적인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의 유령이 아닌 살아있는 실체를 마주하다니. 이것이 운명의 기적인지 아니면 잔혹한 장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그녀를 휩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텼습니다. 아, 아들의 얼굴? 아들이 살아있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 그녀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름은 최석훈일지라도 얼굴은 비록 냉정함으로 굳어 있을지라도 귀 뒤에 그 점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박석훈이었습니다. 최석훈은 조문 절차를 밟고 상주인 수진 여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목소리로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수진 여사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귀청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떨려서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저의 남편 한동욱 씨와 어떤 관계셨는지요? 그녀는 간절히 그의 눈에서 어떤 인식이나 반응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최석훈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빛은 그녀의 확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당혹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눈에는 어머니를 향한 어떤 기억이나
애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낯선 이를 향한 형식적인 예의나무와 날카로운 경계심만이 있었습니다. 최근 사업상 알게 된 파트너였습니다. 고인께서는 제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훈련된 비즈니스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셨나요? 혹시 수진 여사는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자신의 착각일까 두려웠고 동시에 아들이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석훈은 그녀의 질문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난 지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으로 큰 도움을 주신 분이라 감사한 마음으로 조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고 그녀의 절박한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태도는 그녀의 모든 희망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바로 그때 최석훈의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곧 출발하셔야 합니다. 최석훈은 시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수진 여사에게 다시 한번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몸조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뒤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15년 전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던 아들 석훈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차가운 권력과 성공으로 포장된 닿을 수 없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여사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석훈아, 그녀는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서와 함께 단호하게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과 아들을 찾은 충격, 그리고 아들에게서 외면당한 고통이 뒤섞인 채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단 하나의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어. 이름이 바뀌고 기억을 잃었을지라도 그 아이는 내 아들이 확실해. 그 순간 그녀의 슬픔은 굳건한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상주로 머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줄 운명의 투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수진 여사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대원건설과 최석훈 회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경제, 잡지, 그리고 언론 보도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최석훈은 몇 년 전 갑자기 한국 건설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막대한 성공을 거둔 사업가라는 것 외에는 그의 과거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의 30년 인생 중 앞선 15년은 깨끗하게 지워진 듯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공백은 수진 여사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사고로 기억을 잃은 고 박석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운명적인 이끌림 속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운명적인 이끌림은 그녀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수진 여사는 서울 중심계 우뚝 솟은 대원건설 본사 빌딩 앞에 섰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축물은 그녀에게 마치 아들을 가두고 있는 거대한 다심처롱성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 안에 아들의 유일한 흔적들, 빛바랜 가족 사진과 이름이 새겨진 야구 글러브를 챙겨 넣었습니다. 심장은 건물 높이만큼이나 빠르게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반드시 아들과 대면해야만 했습니다. 이 절박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로비 데스크에 앉은 젊은 비서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약속이 없다는 말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수진 여사는 자신의 남편인 한동욱 박혜용 씨의 이름을 꺼내며 간절히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서는 그녀에게 다음 주 예약을 잡아주겠다고 했지만 수진 여사는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SFX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몇몇 임원들과 함께 최석훈 회장이 로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냉철한 카리스마로 주변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최석훈은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진 여사에게 닿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로비 중앙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수진 여사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최석훈의 얼굴에는 미세하지만 뚜렷한 당황함이 스쳤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청객을 마주한 사업가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에게 다가왔습니다. 한동국 사장님의 부인 아니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무적이었지만 전과 달리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 여사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5년 전의 일입니다. 비서가 즉시 끼어들어 만류했지만 최석훈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비서의 놀란 표정 속에서 최석훈은 수진 여사를 직접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수진 여사는 최석훈의 옆모습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턱선, 눈매, 손가락 끝마디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들 원박석훈과 일치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아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15년이라는 미스터리를 풀어줄 열쇠가 될지, 아니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낼 절망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아들이 앉아있는 호화로운 집무실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편 다떼 한동욱 아티스트 씨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한수진 여사는 슬픔을 수습할 틈도 없이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에는 이제 상실감 대신 최석훈 회장이 곧 자신의 아들 박석훈이라는 확신과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굳은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이상 단 하루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 기사, 경제, 잡지, 그리고 언론 보도들을 샅샅이 뒤졌지만 최석훈 회장에 대한 과거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미스터리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만을 가지고 갑자기 한국 건설업계에 등장했습니다. 마치 그의 인생 중 실종되었던 15년은 의도적으로 혹은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지워진 듯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공백은 수진 여사의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사고로 기억을 잃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운명적인 이끌림은 그녀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수진 여사는 서울 중심계 우뚝 솟은 대원건설 본사 빌딩 앞에 섰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축물은 그녀에게 마치 아들을 가두고 있는 거대한 철옹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 안에 아들의 유일한 흔적들, 빛 바랜 가족 사진과 이름이 새겨진 야구, 글러브를 챙겨 넣었습니다. 심장은 건물 높이만큼이나 빠르게 쿵쾅거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절박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지나 최석훈 회장의 호화로운 집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된 그 공간은 서울의 정형을 발 아래에 두는 듯했고 최고급 가구와 세련된 미술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의 소박한 슬픔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차갑고 압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최석훈은 창가에 서서 잠시 도시를 내려다보다가 그녀에게 소파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까? 업무적인 용건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최석훈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 여사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실은 개인적인 일로 왔습니다. 15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박석훈이었습니다. 최석훈의 표정에 의아함이 스쳤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의 무관심한 반응에 그녀의 가슴은 다시 한번 찢어지는 듯 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먼저 빛바랜 가족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석훈이가 대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장님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최석훈은 망설이듯 사진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사진 속 젊은 석훈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지만 그는 이내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감정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례식장에서 회장님 귀 뒤에서 본 세 개의 점, 그것은 석훈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최석훈은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귀 뒤로 가져갔지만 곧바로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경계심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어서 수진 여사는 낡은 야구 글러브를 꺼냈습니다. 이건 석훈이가 중학교 때부터 아끼던 글러브입니다. 여기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최석훈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의 재산을 노리시는 겁니까? 그의 날카롭고 차가운 질문은 수진 여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객에 갑자기 나타나 가족이라고 주장하며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 더욱 심해졌죠. 저는 최석훈입니다. 박석훈이라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수진 여사는 절망했지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럼 DNA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최석훈은 단호했습니다. 왜 제가 당신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까? 당신의 아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검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그 아들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지만 수진 여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화제를 돌려 그의 내면을 건드려 보려 했습니다. 불쾌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가족은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최석훈의 표정이 잠시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네, 아내 강미라와 7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드님은 건강한가요? 최석훈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깐 질환으로 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진 여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잔혹한 실타래 말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 아들이 희귀 혈액형이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 수진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A형 RH입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A형 RH요? 수진 여사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저와 같은 혈액형이군요. 최석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혹과 함께 놀라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수진 여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15년 만에 아들을 되찾기 위해 운명이 던져준 거부할 수 없는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식 검사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석훈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자신의 생모이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거짓이라면
그녀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그의 약점을 파고드는 위험한 사기꾼일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수작입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아픈 아이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손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최석훈은 다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갈증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당신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어머니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제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일단 적합성 검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경고 속에서 아들의 숨겨진 고독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이 검사는 아들을 위한 희생이자 잃어버린 가족에게 다가가는 첫 번째 문이었습니다. 수술 전 검사가 시작되는 이튿날 아침, 한수진 여사는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명동대학병원 이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고동쳤습니다. 냉정한 CEO, 연 최석훈더의 모습을 한 아들을 다시 만날 기대감, 그리고 이 모든 검사가 성공적으로 끝나 최태호치 군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희망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최석훈 회장은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슈트 차림이었으나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피로, 그리고 아들을 향한 깊은 근심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져 있었지만 여전히 거리를 두는 공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식센터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상승하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여사는 그의 옆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사업가의 성공이 아닌 병든 아들을 둔 아버지의 고뇌가 더 짙게 읽혔습니다. 그의 무거운 어깨와 미세하게 떨리는 손에서 그가 느끼는 불안감이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수진 여사는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단지 아픈 아이를 돕는 선행을 넘어 15년 동안 끊어졌던 가족의 인연을 다시 잇는 운명적인 징검다리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식센터에 도착하자 그들은 이식외과 분야의 권위자인 김 교수 발을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먼저 생체간 이식 기증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와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 혈액형, 간 기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심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조직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최석훈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립니까? 김 교수는 상세한 결과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혈액형과 일부 적합성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수진 여사는 복잡하고 고된 검사 과정을 기꺼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체혈, 심전도, 그리고 간 초음파 검사를 받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오직 태호 군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일부 초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교수는 두 사람을 다시 상담실로 불렀고 그의 표정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여사님의 초기 검사 결과는 기증자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최석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교수는 자료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혈액형은 물론이고 곧 조직 적합성, HLA 일치도 이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통 친자 관계에서도 절반 정도만 일치하는데 최 회장님 아드님인 태호 군과의 일치도가 경이로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최석훈은 숨 막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부인할 수 없는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HLA는 면역 시스템과 관련된 유전자인데 이처럼 높은 일치도는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식 성공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요인이지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진 여사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던 가슴속 진실을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아들, 운명은 결코 그들을 떼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석훈은 수진 여사를 바라보았고 그의 내면에서는 이성과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대한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김 교수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한 여사님의 담심장 검사 결과에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전도 검사에서 두 불규칙한 리듬밴드에 나타났고 심장 초음파에서도 경미한 판막 역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진 여사는 침착했지만 최석훈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김 교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여사님의 연세와 현재 심장 상태를 고려했을 때 간의 일부를 절제하는 이식 수술은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 자체가 건강한 사람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데 현재 심장 상태에서는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제3배 높습니다.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최석훈은 이성을 잃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 정도 위험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른 기증자를 찾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과 동시에 한 여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다는 양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 어머니일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그와 동시에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직면한 것입니다. 김 교수는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적합한 게다가 희귀 혈액형을 가진 기증자를 다시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무리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가로 아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최석훈은 단호했습니다. 김 교수는 두 사람에게 충분한 상의 시간을 주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수진 여사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도전하고 싶습니다. 최석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저는 여전히 당신을 어머니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숨까지 걸려고 하십니까? 수진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에게 절대적인 결의를 전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돕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제 손자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최석훈은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과 혼란, 그리고 그녀의 희생 앞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는 창가로 돌아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아버지의 본능과 한 여인의 생명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인간적인 양심 사이에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어머니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오직 태호 군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는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에게 접근한 목적이 불순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저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수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경고와 의심 속에서 그녀는 아들의 숨겨진 고독과 기억 상실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모든 것이 아들을 다시 되찾기 위한 운명적인 대가였습니다. 김 교수가 다시 들어왔고 최석훈은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진 여사는 그날 검사를 모두 마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희망과 두려움 대신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굳은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결정된 후 며칠이 흘렀지만 최석훈 조준 회장의 집무실과 한수진 여사의 임시 거처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 여사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최태호 군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어머니의 굳은 의지와 자신의 심장 질환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이 수술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어진 마지막 운명의 임무였습니다. 그녀는 태호 군을 살리는 것이 곧 박석훈의 삶을 완성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최석훈은 극심한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사업가로서 한 여인의 생명을 담보로 아들을 살리는 행위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호 군과의 경이로운 조직 적합성 수치는 그의 이성을 계속 흔들었고 수진 여사의 단호한 눈빛은 그녀가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키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는 15년 전의 희미한 기억 조각들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술이 진행되기 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침내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진 여사는 병실에서 간호사가 건넨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술모를 쓰고 모든 장신구를 풀었습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네, 조금요. 라고 답했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찾았고 이제 손자를 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최석훈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슈트를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얼굴은 밤샘으로 인해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후회는 없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이 떨렸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수진 여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최석훈은 이내 침대 곁으로 다가와 작은 천 주머니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녀가 묻자 그는 쑥스러운 듯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행운의 부적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가 작은 수술을 받을 때 주셨던 겁니다. 수진 여사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이토록 소중한 물건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그녀를 향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 주머니를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손에서 남편 한동욱 씨의 사랑과 이제 막 찾은 아들의 미묘한 애정이 얽힌 운명의 매듭처럼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갖고 왔는 김 교수와 간호사들이 병실로 들어섰고 수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최석훈은 병실 문 앞에 서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는 듯 절박했고 동시에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듯 간절했습니다. 침대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수진 여사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최석훈이 재빨리 자신의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집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작은 비닐봉지에 담아 슈트 안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습니다. DNA 검사용 샘플비였습니다. 수진 여사는 그의 행동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이나 논쟁이 필요 없었습니다. 곧 그는 과학적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동욱 씨, 보고 계신가요? 우리 아들을 찾았어요. 이제 우리 손자를 구할 거예요. 수술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녀를 수술대에 눕혔고 마취액이 투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천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태호 군투의 건강한 미래와 난 박석훈 거의 자신의 본래 이름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최석훈은 병원 복도를 황급히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방금 채취한 머리카락 샘플이 든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를 가로지르며 자신의 성공적인 삶과 완벽한 통제력이 이 봉투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 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차장에는 그가 신뢰하는 유전자 검사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건네자 전문가는 바로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신속 검사로 2시간 이내에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가 떠난 후 최석훈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술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7층 대기실에 앉아 초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갈망과 수술이 무사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간절함 사이에서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수진 여사가 어머니가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어머니이기에 태호 군을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모순된 심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아내 강미라 게렐스턴과 커피를 들고 대기실로 왔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최석훈은 DNA 검사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알기 전에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호는 잘 자고 있어요. 미라가 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분 정말 괜찮으실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석훈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시간은 너무나도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2시간이라는 시간만이 맴돌았습니다. 수술의 성공 여부, 그리고 DNA 검사 결과. 이 2가지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의심과 아들을 향한 사랑 사이에서 처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최석훈 회장은 병원 7층의 소아 병동 대기실에 앉아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강미라가 앉아 있었지만 최석훈은 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오직 수술실과 주차장에서 출발한 내 DNA 검사 결과 사이를 오가며 초조하게 시계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미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그는 이 검사 결과가 단지 한 여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15년 동안 쌓아온 정체성과 인생 전체를 뒤흔들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수술 시작 2시간 15분이 되었을 때 그의 휴대폰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가 강제 전화였습니다. 최석훈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귀에 들려온 목소리는 명료했지만 그에게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최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는 99.9% 확률로 모자 관계입니다. 오차 범위가 거의 없는 수치입니다. 한수진 여사는 틀림없이 회장님의 생물학적 어머니이십니다. 최석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그는 가까운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심장 전체가 으스러지는 듯한 강렬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15년 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고의 잔해, 낯선 나라에서의 공포,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최석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강요된 삶. 모든 것이 이제야 설명되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성공, 그의 끊임없는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근원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갈증. 모든 것이 이 99.9%라는 숫자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그의 목에서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석훈. 그는
15년 만에 자신의 본명을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듯한 익숙하고 따뜻한 감각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단편들이 파편처럼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 아버지의 인자한 미소, 그리고 귀 뒤에 3개의 작은 점에 입맞춤하던 어머니의 모습.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15년이라는 삶의 뿌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최석훈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대기실로 돌아와 아내 강밀에게 다가갔습니다. 미라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다 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그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석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검사 결과가 나왔어. 한 여사님은 정말 내 어머니셨어. 미라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최석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라야, 나는 최석훈이 아니야. 나는 15년 전에 실종된 박석훈이야. 미라는 말없이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잃어버린 아들의 눈물과 며느리의 위로가 얽히며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 교수가 지친 표정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수술복은 땀에 젖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극도의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석훈은 숨을 멈추고 김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 교수는 먼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군 다혈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이식된 간은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최석훈과 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표정은 곧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진 여사님의 상태가 위험합니다. 최석훈의 안도감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출혈이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김 교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 중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간의 일부를 절제하는 과정에서 심한 출혈이 시작되었고 사전에 발견된 심장 질환에 무리가 가면서 심각한 부정맥매이 나타났습니다. 최석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방금 찾은 어머니를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그 순간에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김 교수는 현실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 출혈을 멈추고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상태가 좋지 않아 앞으로 1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고비체가 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황급히 수술실로 돌아갔고 대기실에는 최석훈과 미라만이 남았습니다. 최석훈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의심했던 지난날의 행동, 그녀에게 돈을 노린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였던 냉정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들을 살리려 했는데 자신은 그저 그녀의 DNA를 의심하며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엄마. 최석훈은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따뜻한 호칭을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 DNA 검사 결과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구원과 상실이 동시에 찾아온 잔혹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성공과 돈, 권력만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어머니의 숨결,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렸던 15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후회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건네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쳤습니다. 대기실 밖, 복도 저편, 긴박한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최석훈은 그 소리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사랑과 진실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성공이라는 화려한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사실은 15년 전 실종된 채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생명은 그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늘의 자비만을 빌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최석훈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은 채 시간이 멈춘 듯한 고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내 강미라가 있었지만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어머니 한수진, 여사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공포와 그의 뼈아픈 죄책감이었습니다. 한 시간이 생사를 가르는 고비라는 김 교수의 말은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메아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온 부와 권력, 그리고 최석훈이라는 완벽한 가면이 이 절박한 순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은 그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수술 전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간절함과 단호함이 공존했던 그 눈빛, 그리고 그 눈빛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15년 만에 발견한 아들의 아들, 즉 손자를 구원하려는 순수한 사랑이었음을 DNA 검사 결과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자신은 그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 모욕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엄마, 그의 목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억눌린 15년의 후회와 죄책감을 대변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본명, 체인 타툼. 박석훈을 되찾은 직후 그는 비로소 그 이름에 걸맞은 감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지난날의 냉철하고 오만한 최석훈이 아닌 지금 막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은 나약한 아들이었습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1분이 영원과 같았고 그는 어머니가 이 고통을 견디고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제발 어머니 돌아와 주세요. 저에게 당신의 아들이 될 시간을 주세요. 그의 내면은 간절한 외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지난날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하고 가족 사진을 내밀 때 차갑게 거부했던 자신의 모습을 수없이 질책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건넨 것은 냉정한 경고와 DNA 검사를 위한 머리카락뿐이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최 회장님, 태호, 군달이 회복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기적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태호 군의 생명은 안전했습니다. 강미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보러 갈 차례였습니다. 미라는 남편에게 함께 가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석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라야, 네가 먼저 가 있어. 나는 여기서 어머니를 기다릴게. 그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라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남편의 눈빛에서 그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 읽어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를 따라 아들이 있는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대기실에는 최석훈, 박석훈 홀로 남아 어머니가 있는 수술실 문만을 응시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가 비로소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과 어머니의 사랑을 완전히 받아들였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어머니를 찾게 했고 어머니의 희생이 아들의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1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하이다팅 김 교수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최석훈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김 교수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의 절망적인 그림자는 조금 걷혀 있었습니다. 출혈은 일단 멈췄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커서 혈압이 낮습니다.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까? 최석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교수는 희망을 단언할 수 없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여사님께서 매우 강한 의지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아드님과 손자 때문에 버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석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김 교수는 그에게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집중치료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최석훈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잠시라도 뵐 수 있겠습니까? 김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 허락했습니다. 집중치료실로 옮기는 동안 아주 잠깐만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은 걸지 마시고 접촉도 피해 주십시오. 최석훈은 김 교수를 따라 수술실 밖 복도로 나섰습니다. 잠시 후 여러 대의 모니터와 튜브가 연결된 침대가 밀려 나왔습니다. 한수진 여사는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미약했습니다. 최석훈은 침대 옆에 서서 어머니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그는 침대를 따라 걸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가 생전에 처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집중치료실로 밀고 들어갔고 최석훈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눈물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얼룩진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한수진. 여사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기적 같은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이 놀랄 만큼 빨랐습니다. 김 교수는 이를 단순한 의학적 회복이 아닌 살아남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와 재회에서 오는 기쁨 다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심장의 무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수진 여사는 그 모든 회복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니 육체의 상처도 빠르게 아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박석훈, 최석훈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냉철한 CEO가 아닌 늦게나마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지만 법적인 이름과 정체성 변경은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 잠시 보류해 두었습니다. 그의 아들, 태가 태호군 또한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여사의 삶은 기적처럼 변화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고 새로운 가족의 며느리 강미라와 손자 태호를 얻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과 기적 속에서도 수진 여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 타선캉 한동욱 씨가 최석훈 회장, 즉 자신의 아들들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최석훈이 말했듯 남편은 사고가 나기 약 3개월 전부터 그와 사업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여러 번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들을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남편이 왜 아들을 만났으면서도 아내인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아들의 귀 뒤에 있는 운명의 새 점을 보지 못했을 리 없었습니다. 이 의문은 수진 여사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석훈이 꽃병에 물을 갈아주며 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경계심이 없었고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단다. 너희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고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시더구나. 그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석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석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한동욱 씨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수진 여사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을 떠올리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 고통 속에는 아들을 찾았다는 위안도 함께 있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단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지.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네가 실종되었을 때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너를 찾으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셨단다. 석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아, 석훈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수진 여사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 여사는 이윽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석훈아, 우리 오늘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해보는 건 어떻겠니? 석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아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퇴원 후 3주가 지났을 무렵 수진 여사와 석훈은 남편 동욱 씨가 생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는 여전히 남편의 채취와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건축 관련 서적과 가족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작업하던 설계 도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서재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속의 책들, 서랍 속의 서류들, 캐비닛 속의 상자들. 남편은 워낙 꼼꼼한 사람이었기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서랍만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왼쪽 아래에 위치한 작은 서랍이었습니다. 수진 여사는 그 서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열어본 적이 없단다. 항상 잠겨 있었지. 석훈이 물었습니다. 열쇠는 없나요? 수진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만이 아는 비밀이었을 거야. 석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책상 위 펜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펜고지 아래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걸로 한번 시도해 볼까요? 열쇠는 서랍에 정확히 들어맞았고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죽 표지의 낡은 일기장 한 권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금박으로 새겨진 일기장이었습니다. 석훈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소파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석훈이 실종된 날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5년 동안 일기를 쓰셨구나. 수진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초반부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다니고 해외 대사관을 수소문하며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던 남편의 기록이었습니다. 중간 부분은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의 기록이었고 수진 여사에게는 익숙한 고통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남편이 사고로 사망하기 불과 몇 달 전부터 쓰여진 기록에서 그들은 충격적이지만 어쩌면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수진 여사와 박석훈, 최석훈은 아버지 한동욱 씨의 서재 소파에 나란히 앉아 가죽 표지의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숨소리마저 억눌렀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는 아들 석훈이 실종된 15년 전 그날의 날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초반부 기록은 수진 여사에게 익숙한 절망과 고통으로 얼룩진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찾기 위해 경찰서를 드나들고 해외 대사관을 수소문하며 사설 탐정을 고용했던 뼈아픈 기록들이었습니다. 매 페이지마다 아들을 향한 간절함과 찾지 못하는 고통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중반부의 기록들 역시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헛소문에 기대를 걸었다가 다시 좌절로 돌아오는 고독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짐을 혼자서 묵묵히 견뎌왔다는 사실에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한동욱 씨가 사고로 사망하기 불과 몇 달 전부터 쓰여진 운명의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인갱 X6년 3월 5일배 기록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대원건설의 최석훈 회장을 만났다. 젊은 나이에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업가라고 했다. 하지만 그를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멎는 줄 알았다. 그의 얼굴, 목소리, 심지어 작은 손짓까지 우리 석훈이와 너무나 닮았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알아본다. 설마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인 것일까?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수진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다. 이상까지 X년 3월 10일배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최석훈을 다시 만났다. 일부러 석훈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보았다.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세 개의 점. 그것은 우연일 리 없다. 내 가슴은 확신으로 가득 찼지만 이성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한다. 수진에게 헛된 희망을 줄 수는 없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수진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견 XX 년 3월 20일 DNA 검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다. 최석훈의 머리카락이나 타액 같은 샘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 왜 기억을 잃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박석훈은 이 대목에서 일기장 위에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대할 때 아버지는 혼자서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기에는 한동욱 씨가 의사 친구에게 기억 상실증에 대해 물어보았고 심한 외상이나 충격으로 인해 장기 기억 상실이 가능하며 특히 바다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산소 부족으로 인한 뇌 손상 때문일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은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동욱 씨는 최석훈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최석훈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아들을 본다면 수진 여사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더 큰 고통을 겪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X년 4월 15일의 기록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마침내 방법을 찾았다. 다음 주 회의 후 최석훈과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다. 그때 그의 컵이나 젓가락을 확보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다. 확실한 증거가 확보될 때까지 수진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나는 이 모든 짐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 이 기록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 얼마나 깊고 헌신적인 사랑을 품고 있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마저도 혼자 감내하며 오직 아내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기록은 한동욱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바로 전날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이종 섹스년 4월 29일 수진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 아들 석훈이가 살아있는 거야. 믿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나는 직접 만났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상관없다.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올 거야. 석훈이가 정말 우리 아들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 세 식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를 다시 찾았다. 내일 결과가 나오면 바로 당신에게 이 기적 같은 소식을 말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수진아. 조금만 더.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수진 여사의 목에서 비명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을 찾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기 직전까지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고 운명은 잔혹하게도 그 증거를 얻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를 앗아갔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셨군요. 전부 다요. 박석훈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수진 여사 역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니. 석훈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으며 아버지의 필체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 후회, 그리고 깊은 경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냉정하게 재산을 지키려 할 때 아버지는 이미 조용히 진실을 캐고 가족을 재결합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저를 찾아내셨으니 박석훈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저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갈게요.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희생으로 저는 어머니를 찾았고 태호는 살았습니다. 수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의 끝에 그들은 비로소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한동욱은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헌신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이어준 것입니다. 아버지 한동욱 가스크 씨의 일기장을 통해 숭고한 비밀이 밝혀진 후 한수진 여사의 회복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녀의 육체는 이제 더 이상 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5년 동안 잃었던 삶의 의미,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사랑을 되찾았기에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활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회복 속도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병원을 나섰고 아들 박석훈, 최석훈과 며느리 강미라, 그리고 손자 최태호 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태호 군 역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학교에 다니며 활기찬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박석훈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원건설트의 CEO로서 회사를 이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던 최석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아들의 사랑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본명, 박석훈을 되찾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박석훈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지난 15년간 나누지 못했던 사랑과 시간을 메우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매일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을 나누었고 석훈은 희미하게 남아있던 유년 시절의 기억들을 되살리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거실에서 수진 여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석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가 재산을 노린다고 의심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이 저를 보호하고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한 아버지의 고독한 사랑이었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후회와 존경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 여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분이셨단다. 네가 실종되었을 때도 그리고 너를 다시 만났을 때도 네 아버지는 오직 너와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했지. 그녀는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작은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장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판이었단다. 그것은 사랑과 희생의 증명서였지. 박석훈은 아내 강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복잡한 과거와 어머니의 희생을 모두 받아들여준 그의 새로운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이해가 없었다면 석훈은 결코 박석훈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라야, 고맙다. 모든 것을 이해해줘서. 미라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리고 시아버님 한동국 덕분에 태호가 살았고 당신도 돌아왔어요. 그들은 함께 한동욱 씨의 서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고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랑과 진실이 봉인되어 있던 성스러운 장소와 암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기장 옆에 한동욱 씨의 사진과 함께 석훈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낡은 야구 글러브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물리적인 유품에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석훈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내일 결과가 나오면 바로 당신에게 말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수진아. 그는 아버지가 이 구절을 쓰던 순간의 떨림과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아버지는 결과가 나오기 몇 시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없었다면 수진 여사는 최석훈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태호 군의 희귀 혈액형이 발견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수진 여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개된단다. 네가 A형 RH라는 희귀 혈액형을 가진 것도, 태호가 똑같은 혈액형을 필요로 했던 것도, 그리고 네 아버지의 죽음이 그 모든 퍼즐을 맞추는 마지막 조각이 된 것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끊을 수 없는 운명의 끈이었단다. 그녀는 박석훈의 귀 뒤에 있는 새 개의 점들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작은 점은 네가 내 아들이라는 증거였지만 진정한 증거는 네가 태호에게 목숨을 걸고 간을 기증하려 했던 바로 그 순간 네 안에서 깨어난 모성 부성애였단다. 네 안에는 분명 네 아버지와 나의 사랑이 흐르고 있었어. 박석훈은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최석훈이라는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박석훈으로서의 자아가 굳건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잊은 채 불안정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뿌리를 찾았고 사랑을 되찾았으며 그의 성공은 이제 가족의 행복이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놓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슬픔 속의 기쁨,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만 그의 마지막 유산으로 인해 가족이 완성되는 이 비극적 구원, 수진 여사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 한동욱 씨의 사랑은 지금도 그들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그들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박석훈은 아내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석훈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그리고 태호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새롭게 재탄생한 그들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박석훈은 자신의 사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했고 한수진 여사는 손자 태호 군을 돌보며 늦게나마 어머니로서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서울 하늘 아래 운명의 잔혹함 속에서도 사랑이 승리하는 기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